제가 전문이니까 혜진이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상담도 해주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증거를 모으라고 조언도 했고요. 분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혜진이가 갑자기 죽었다고 들었는데 그때 김민수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혜진이는 죽지 않았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혜진이는 살아있어요. 지금 제주도에 있습니다. 분이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혜진이가 살아있다니? 그럼 5년 전 그 장례식은 뭐였단 말인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혜진이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어요. 기섭 씨가 혜진이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와서 신분을 감추고 제주도로 피했습니다. 그럼 장례식 그?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은평구의 오래된 단독주택가에는 아직도 정원이 있는 집들이 몇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분이의 집은 유독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죠. 72세의 분이는 전직 초등교사답게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손녀 예진이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지병으로 고생하던 남편을 보내고 나서 분이는 혼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들 기섭이 잘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대기업 과장으로 승승장구하는 아들을 보면 가슴이 뿌듯했죠. 하지만 5년 전 며느리 혜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뇌출혈이라고 했었죠.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그때 예진이는 겨우 1살이었는데 이제 6살이 된 손녀는 엄마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그런 예진이를 키우며 지내고 있었어요. 오늘도 평소와 같은 오후였습니다. 분이는 예진이의 손을 잡고 집 근처 작은 놀이터로 나갔어요. 예진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죠. 아이는 늘 그 낡은 인형을 들고 다녔습니다. 헝겊으로 만든 여자 인형이었는데 한때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여기저기 해진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예진이가 인형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예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지. 분이는 벤치에 앉으며 손녀를 바라봤어요. 이 인형 이름이 뭐예요? 예진이가 물었습니다. 분이는 잠깐 생각했어요. 사실 그 인형의 이름을 물어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글쎄, 우리 예진이가 지어주면 어떨까? 엄마 인형이에요. 예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거 엄마가 줬어요. 그 순간 분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라니. 예진이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아이였는데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분이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예진아, 그 인형을 엄마가 줬다고? 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가 예진이한테 주셨어요.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예진이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분이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혜진이 살아있을 때 그 인형을 예진이에게 선물했던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진이가 너무 어려서 기억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아이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돌아온 후 분이는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예진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문득 혜진이에 대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며느리, 말수가 적어서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말이에요. 생각해보니 혜진이와 제대로 대화를 나눈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분이는 며느리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했는데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했던 것 같았습니다. 특히 예진이를 낳고 나서는 산후 우울증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도 요즘 며느리들은
참 나약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녁 무렵 아들 기섭이 퇴근했습니다. 기섭은 여전히 바빠 보였어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죠. 아빠, 예진이가 달려가서 아빠에게 안겼습니다. 우리 예진이 오늘 뭐 했어? 기섭이 딸을 안으며 물었어요. 할머니랑 놀이터 갔어요. 엄마 인형이랑 같이요. 기섭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엄마 인형? 네, 이거요. 예진이가 인형을 보여줬어요. 기섭은 잠깐 인형을 바라보더니 예진이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예진아, 저기 가서 블록놀이 하자. 분이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왜 갑자기 화제를 돌리는 걸까요? 혜진이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기섭이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예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인형이라고 했을 때 아이의 표정은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마치 정말로 엄마에게서 받은 소중한 선물인 것처럼 말이에요. 분이는 그 낡은 인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인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분이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예진이가 엄마 인형이라고 부르는 그 낡은 헝겊 인형이 자꾸만 신경 쓰였거든요. 아이는 여전히 그 인형을 끼고 살았어요. 잠들 때도, 밥 먹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인형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예진이가 인형을 들고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인형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분이가 무릎을 굽혀 손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냄새가 나요. 여기서요. 예진이가 인형의 배 부분을 가리켰어요. 분이가 코를 가까이 대보니 정말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오래된 종이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인형이 오래되어서 그런가 싶었지만 유독 배 부분에서만 그 냄새가 강하게 났어요. 예진아, 할머니가 인형을 깨끗하게 해줄까? 목욕시켜주자. 네. 예진이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분이는 인형을 가져와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헝겊으로 만든 인형이라 빨래를 해도 될 것 같았는데 배 부분의 바느질이 다른 곳보다 성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나중에 다시 꿰맨 것처럼 보였어요. 이상하네. 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뜯어봤어요. 바느질이 생각보다 쉽게 풀렸습니다. 그리고 인형 안쪽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어요. 분이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인형 속에서 작은 비닐봉지에 쌓인 종이 한 장이 나왔거든요. 노란 편지지였는데 접혀 있는 상태였어요.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보였어요. 여자의 손글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는 분이가 잘 아는 글씨였어요. 만약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시어머니, 당신은 알고 계셔야 해요. 내가 겪은 일들을, 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밑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이라고. 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혜진이의 글씨였습니다. 분명히 며느리가 남긴 쪽지였어요.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진실을 밝혀달라니 무슨 진실 말인가요? 혜진이는 5년 전에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쪽지를 인형 속에 숨겨놓았을까요? 마치 누군가에게 고발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분이는 다시 쪽지를 읽어봤습니다. 글씨체를 보니 서둘러 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종이 가장자리가 약간 찢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급하게 숨긴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인형 어디 있어요? 예진이가 찾으러 왔습니다. 잠깐만, 예진아.
할머니가 깨끗하게 씻겨주고 있어. 분이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쪽지를 다시 인형 속에 넣고 바느질을 대충 해둔 후 분이는 인형을 예진이에게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저녁이 되어 기섭이 돌아왔을 때 분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습니다. 기섭아, 혜진이가 죽기 전에 뭔가 이상한 말 한 적 없었니? 기섭이 젓가락을 들던 손이 멈췄어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가끔 생각나서 혜진이가 마지막에 힘들어했던 것 같아서. 엄마, 그런 얘긴 이제 그만하세요. 기섭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죽은 사람 얘기 자꾸 하시면 예진이한테도 안 좋아요. 하지만 엄마, 기섭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혜진이는 뇌출혈로 죽었어요. 그게 다예요. 더 이상 그 얘긴 하지 마세요. 분이는 아들의 반응에 놀랐어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평소에는 그렇게 화를 내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분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쪽지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실을 밝혀달라는 혜진이의 마지막 부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혜진이를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없던 며느리였어요. 분이는 그런 혜진이가 답답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안 하고 참 시원시원하지 못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혜진이가 조용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혹시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데 말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분이는 내일 혜진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혜진이가 남긴 그 쪽지에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 기섭이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도 알아봐야 했어요. 인형 속에 숨겨진 혜진이의 마지막 메시지. 그것은 분명히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신호였을 거예요. 그날 밤 이후로 분이는 혜진이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진이가 남긴 쪽지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며느리의 과거를 들여다봐야 했어요. 분이는 혜진이의 물건들이 보관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혜진이의 앨범을 찾아냈어요. 오래된 사진들을 보니 혜진이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 사진을 보면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결혼 후 사진들은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 같았어요. 앨범을 넘기다가 분이는 작은 명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음치유 상담센터라고 적힌 명함이었어요. 혜진이가 상담을 받았던 곳인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그 명함을 조심스럽게 챙겼어요. 다음 날 오전 분이는 노인정 친구인 영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영자야,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어디 같이 가야 할 곳이 있어. 어디 가는데? 영자가 궁금해했어요. 상담센터. 혜진이 관련해서 알아봐야 할 일이 있어. 영자는 분이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버스를 타고 상담센터로 향했어요. 상담센터는 생각보다 아담한 곳이었습니다. 분이는 접수처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5년 전에 여기서 상담받았던 이혜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혹시 어떤 관계세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입니다. 혜진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상담사의 표정이 놀란 듯 변했어요. 이혜진 씨가 돌아가셨다고요? 네, 뇌출혈로. 상담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분이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원칙이지만 돌아가신 분이라면 그리고 가족분이시라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분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혜진이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혜진 씨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를 받고 있다고 하셨어요. 정신적 학대라니요? 분이가 깜짝 놀랐어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혜진 씨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고 하셨어요. 분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섭이가 그런 일을 아들이 며느리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아이에게 접근하는 것도 막혔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혜진 씨를 나약한 여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몰아갔다고. 상담사의 말을 들으면서 분이는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어째 그렇게 맥이 없어? 애 하나 제대로 못 키우면서 참 시원시원하지 못한 성격이야. 분이 자신도 혜진이를 그렇게 몰아갔던 것 같았어요. 혜진이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거죠. 마지막에 오셨을 때는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양육권은 절대 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상담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혜진 씨는 아이를 잃을까봐 너무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마지막 상담 후에 연락이 끊겼어요. 걱정이 되어서 몇 번 전화했는데 받지 않으셔서 분이는 상담센터를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혜진이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던 거죠.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분이야, 괜찮아?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야, 내가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나 봐. 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분이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혜진이가 인형 속에 남긴 쪽지의 의미가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밝혀달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집에 도착했을 때 기섭이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예진이는 인형을 안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예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 생각이 나서 엄마 다녔던 곳에 갔다 왔어. 엄마요? 예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어떤 사람이에요? 분이는 예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어요. 엄마는 정말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어. 예진이를 너무너무 사랑했어.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야. 그런데 할머니가 엄마한테 잘 못해줬어. 할머니가 미안해. 예진이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분이는 혜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기섭이 돌아왔을 때 분이는 아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정말 혜진이에게 그런 일을 했을까요? 자신이 키운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상담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이는 혜진이가 남긴 그 쪽지에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 혜진이에 대한 자신의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상담센터에서 들은 이야기는 분이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혜진이가 그토록 힘들어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던 거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분이는 혜진이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그녀의 물건들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분이는 창고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기섭이가 쓸모없는 것들이라며 버리려고 했던 상자였는데 그 안에 혜진이의 옛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스마트폰이었지만 아직 켜질 것 같았어요. 이걸 왜 안 버렸지? 분이가 중얼거리며 충전기를 찾아 휴대폰을 충전시켰습니다. 다행히 휴대폰이 켜졌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혹시나 해서 예진이의 생일을 입력해보니 풀렸습니다.
혜진이가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분이는 조심스럽게 휴대폰 안을 살펴봤습니다. 사진들도 있었고 메시지들도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통화 기록을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혜진이의 마지막 통화 기록들을 보니 사망하기 며칠 전까지 누군가와 자주 통화를 했더라고요. 그 상대방의 이름은 박사였습니다. 의사인 것 같았는데 혜진이와 무슨 관계였을까요? 분이는 용기를 내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한참을 기다리니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진의 시어머니입니다. 전화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이요? 혹시 무슨 일이신지 혜진이에 대해 좀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선생님은 혜진이와 어떤 관계셨나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신경정신과 의사이고 그가 잠깐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혜진이와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대학 동기요? 네, 그리고 한때는 연인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혜진이가 결혼하기 훨씬 전 일입니다. 분이는 놀랐어요. 혜진이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기섭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혜진이가 돌아가기 전에 선생님께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혜진이는 정말 힘들어했어요. 남편으로부터 심한 정신적 학대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빼앗길까봐 너무 두려워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전문이니까 혜진이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상담도 해주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증거를 모으라고 조언도 했고요. 분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혜진이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김민수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혜진이는 죽지 않았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혜진이는 살아있어요. 지금 제주도에 있습니다. 분이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혜진이가 살아있다니? 그럼 5년 전 그 장례식은 뭐였단 말인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혜진이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어요. 기섭 씨가 혜진이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와서 신분을 감추고 제주도로 피했습니다. 그럼 장례식은 기섭 씨가 조작한 거예요. 혜진이가 죽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가짜 장례를 치른 거죠. 그렇게 해야 혜진이를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분이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 며느리를 괴롭히고 죽은 척 거짓 장례까지 치렀다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김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그럼 혜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힘들게 지내고 있어요. 딸을 그리워하면서. 하지만 나타나면 또 위험할까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분이는 눈물이 났어요. 혜진이가 5년 동안 딸을 그리워하며 숨어 지냈다니. 그리고 예진이는 엄마가 죽었다고 믿고 자라고 있고요. 어머니, 혹시 혜진이를 만나보실 생각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하지만 기섭 씨가 알게 되면 안 돼요. 혜진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분이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기섭이가 저지른 일이 너무 끔찍했어요. 그날 저녁 기섭이 돌아왔을 때 분이는 아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아버지이자 아들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숨어 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아빠,
예진이가 달려가서 기섭에게 안겼을 때 분이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빠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분이는 혜진이가 인형 속에 남긴 쪽지의 의미를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었어요. 자신이 당한 일들을, 기섭이 저지른 거짓말들을 세상에 알려달라는 뜻이었던 거죠. 분이는 결심했어요. 혜진이를 만나야겠다고.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김민수와의 통화 이후 분이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가 살아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혜진이가 5년 동안 딸을 그리워하며 숨어 지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분이는 기섭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거든요. 기섭이가 혜진이 이야기만 나오면 불편해하는 모습, 예진이가 엄마 얘기를 할 때마다 화제를 돌리는 모습 등이 모두 의심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분이는 기섭이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기섭이가 야근한다며 늦게 나간 날이었어요. 분이는 예진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조심스럽게 기섭이를 미행했습니다. 기섭이는 회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한적한 카페에 들어가더니 누군가와 만났습니다. 분이는 멀리서 지켜봤는데 기섭이와 만난 사람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직접 들을 수는 없었지만 기섭이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온 후 기섭이는 전화를 받았어요. 분이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봤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런데 요즘 엄마가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해서 걱정이야. 기섭이의 목소리였어요. 분이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혜진이 얘기를 계속 꺼내시거든.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니겠지? 만약에 혜진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분이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기섭이가 혜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완벽하게 처리했으니까. 혜진이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기섭이는 계속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만약 혜진이가 돌아온다면 예진이 양육권도 문제가 되고 유산 상속도 다 물거품이 되거든. 혜진이 명의로 된 보험금이랑 예금도 다 돌려줘야 하고. 분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기섭이가 혜진이의 죽음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까지 챙겼다는 뜻이었거든요. 걔가 살아있다는 소문이라도 퍼지면 다 끝장나.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모두 무너져. 회사에서도 문제가 될 거고. 전화를 끊은 기섭이는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박 변호사님? 저 기섭입니다.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혜진이 사망신고 관련해서 문제 없죠? 만약에 나중에 살아있다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분이는 기섭이가 변호사와까지 공모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혜진이는 이미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분이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런 악마 같은 사람이었다니. 며느리를 괴롭히고 죽은 척 조작하고 심지어 그녀의 유산까지 가로챘다니. 그날 밤 분이는 심각하게 자살을 고민했어요. 이런 끔찍한 아들을 키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어떻게 혜진이와 예진이에게 얼굴을 들고 살 수 있을까요? 부엌에서 칼을 꺼내 들고 한참을 망설이고 있을 때였어요. 예진이가 잠결에 분이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무서운 꿈 꿨어요. 예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분이는 황급히 칼을 숨기고 예진이를 안아줬습니다. 무슨 꿈이었어, 우리 예진이? 엄마가 나타났는데 엄마가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울고 있고 무서웠어요. 예진이는 분이의 품에 안겨서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는 정말 하늘나라에 있어요? 가끔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분이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엄마가 살아있는데도 만날 수 없는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예진이가 분이를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분이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고. 혜진이를 찾아서 모녀를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예진아, 할머니가 약속할게. 할머니가 꼭 엄마를 찾아올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할머니가 반드시 엄마를 데려올 거야. 예진이는 안심했는지 할머니 품에서 잠이 들었어요. 분이는 그런 손녀를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김민수에게 연락해서 혜진이를 만나야겠다고.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혀내야겠다고. 분이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서 김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혜진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된 것 같아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분이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김민수에게 문자를 보낸 다음 날 아침, 분이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습니다. 제주도로 함께 가시겠어요? 분이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했어요. 기섭이에게는 친구와 여행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진이는 며칠간 이웃집에 맡겼어요. 분이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혜진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김포공항에서 김민수를 만났을 때 그는 생각보다 젊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차분하고 신중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많이 힘드셨죠?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힘들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혜진이에게도 예진이에게도 너무 미안해서요. 비행기 안에서 김민수는 혜진이의 현재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혜진이는 지금 제주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가명을 쓰고 있고 아직도 기섭 씨를 많이 무서워해요. 예진이 이야기만 나와도 울어요.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위험했어요. 기섭 씨가 사람을 보내서 찾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사망 신고를 한 이후로는 찾지 않더라고요. 아마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주공항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렌터카를 타고 한적한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작은 카페가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바람꽃 카페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분이는 멈춰 섰어요. 카운터 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여성이 바로 혜진이었거든요.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혜진이는 여전히 예쁜 모습이었어요. 다만 예전보다 훨씬 말라 보였고 얼굴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혜진이가 분이를 보고는 얼어붙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혜진아, 분이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혜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여기를? 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혜진아. 분이가 혜진이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너무 무심했어. 혜진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혜진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예진이가 그리워서 매일 밤 울었어요. 분이도 눈물을 흘리며 혜진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제 괜찮아. 이제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카페 안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혜진이는 잠깐 닫겠다는 팻말을 걸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혜진아,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니? 분이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예진이를 두고 온 것도 너무 죄스럽고 기섭이가 언제 찾아올지 몰라서 늘 불안했고요. 혜진이가 말했어요. 그런데 민수 오빠가 도와주셔서 이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진이 생각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분이는 혜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 어린 며느리가 5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뎠을까요? 예진이는 어떻게 지내요?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예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하지만 엄마를 많이 그리워해. 분이가 대답했어요. 혜진이는 더욱 울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요? 아이를 두고 도망친 제가. 아니야, 혜진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모든 게 기섭이 때문이야. 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혜진이를 서울로 데리고 가실 생각이세요? 그럼 당연하지. 예진이와 만나게 해줘야지. 분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혜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기섭이가 알면 저를 또 어떻게 할지 몰라요. 혜진아, 이제는 다르다. 할머니가 모든 걸 알았어. 그리고 이제는 증거도 있고. 분이가 혜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분이는 인형 속에서 찾은 쪽지 이야기, 상담센터에서 들은 이야기, 그리고 기섭이의 전화 통화 내용까지 모든 걸 혜진이에게 말해줬어요. 정말 어머니가 다 아세요? 혜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그리고 이제는 기섭이를 법정에 세울 거야. 너와 예진이가 당한 일들을 모두 밝혀낼 거야. 혜진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이제부터는 할머니가 너희 모녀를 지킬게. 기섭이한테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해줄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혜진이의 작은 집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5년 동안 쌓인 모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혜진이는 마침내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딸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분이는 혜진이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민수의 도움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인형 속에서 나온 혜진이의 쪽지, 상담센터의 기록, 기섭이의 통화 녹음, 그리고 조작된 사망신고서까지 모든 것이 기섭이의 범죄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정 변호사는 경험이 풍부한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사건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닙니다. 허위 사망신고, 보험 사기, 아동 양육권 강탈, 정신적 학대까지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들이에요. 정 변호사가 서류들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기섭이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분이가 물었습니다. 충분히 실형이 가능합니다. 특히 허위 사망신고와 보험 사기는 중범죄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인 혜진 씨가 살아서 직접 증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며칠 후 분이는 혜진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혜진이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딸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예진이와 혜진이의 재회였습니다. 분이는 예진이를 이웃집에서 데려와 거실에 앉혔어요. 예진아, 할머니가 약속했지? 엄마를 데려온다고. 네, 하지만 엄마는 하늘나라에. 예진이가 말하다 멈췄어요. 그때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예진이는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혜진이가 예진아라고 부르자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예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예진아. 엄마야. 혜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어요. 예진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혜진이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미안해, 예진아. 엄마가 너무 늦었어. 혜진이가 딸을 꼭 안으며 울었어요. 엄마, 왜 안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예진이도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도 예진이 너무 보고 싶었어. 하루도 잊은 적 없어. 그 따뜻한 재회의 순간을 뒤로하고 이제 법적 절차를 밟을 시간이 왔어요. 정 변호사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알려왔습니다. 기섭이가 회사에서 돌아오던 날 저녁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분이는 미리 예진이를 김민수에게 맡겨서 이 장면을 보지 않게 했습니다. 기섭 씨, 허위 사망 신고와 보험 사기, 배우자 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기섭이는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뭔 소리예요? 혜진이는 5년 전에 죽었는데. 그때 혜진이가 나타났습니다. 기섭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혜진이, 너가 왜 여기? 기섭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5년 동안 숨어서 겁에 떨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혜진이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기섭이는 끝까지 발뺌했어요. 이건 오해야. 혜진이가 실종됐다가 돌아온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하지만 경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어요. 조작된 사망진단서, 허위로 받은 보험금, 상담센터 기록, 통화 녹음까지 모든 것이 기섭이의 범죄를 증명했습니다. 몇 달 후 법정에 선 기섭이와 혜진이.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했어요. 분이와 예진이, 김민수도 모두 와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피고인은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으며 피해자가 도피한 후 허위로 사망신고를 하여 보험금과 예금을 편취했습니다. 혜진이가 증인석에 서서 진술할 차례였어요.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점점 당당해졌습니다. 기섭 씨는 저를 정신병자라고 불렀어요.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의심했어요.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내려고 했을 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도망쳤습니다. 기섭이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건 기섭 씨가 저를 계속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혜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누구라도 그런 학대를 당하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 변호사가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것은 피고인이 공모자와 나눈 통화 녹음입니다. 피해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죽은 척 위장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녹음이 재생되자 법정이 술렁였어요. 기섭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혜진이가 살아있다는 소문이라도 퍼지면 다 끝장나. 예진이 양육권도 유산도 다 물거품이야.
기섭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가정을 파괴하고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극악한 범죄입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분이는 혜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혜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 이제 예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분이의 집 잔디밭에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새로 산 예쁜 인형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그 사이에서 예진이와 혜진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처음 서울로 돌아왔을 때만 해도 여전히 불안해했어요. 5년 동안의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분이와 예진이의 사랑, 그리고 김민수의 꾸준한 상담 덕분에 점차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인형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예진이가 혜진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혜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용감한 공주가 나쁜 마법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는 어때? 좋아요. 그리고 착한 할머니 요정도 나오는 거죠? 예진이가 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분이는 그런 손녀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예진이는 엄마와 할머니가 모두 곁에 있다는 안정감 속에서 밝게 자라고 있었어요. 혜진이는 서울로 돌아온 후 새로운 일도 시작했어요. 어린이 상담센터에서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돕는 상담사로 일하게 된 거죠.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혜진아, 오늘 상담은 어땠어? 분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어요. 힘들지만 보람 있었어요. 오늘 만난 아이는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케이스였는데 제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조금씩 마음을 열더라고요. 혜진이가 대답했어요. 분이는 그런 혜진이를 보며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며느리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김민수도 종종 집에 놀러 왔어요. 혜진이와 김민수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했지만 아직은 혜진이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수 삼촌, 예진이가 김민수를 보며 달려가 안겼어요. 우리 예진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김민수가 예진이를 안으며 물었어요. 그림 그렸어요. 엄마랑 할머니랑 저랑 그리고 민수 삼촌도 그렸어요. 예진이가 가방에서 꺼낸 그림에는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모두가 그 그림을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이는 혜진이와 둘이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제주도에서 예진이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혜진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니야, 혜진아. 내가 미안해. 처음부터 너를 제대로 보살펴줬어야 했는데. 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진이에게 엄마를 돌려주신 거고요. 분이는 혜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혜진아,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구나. 진짜 가족 말이야. 혜진이도 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 어머니.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진짜 가족이에요. 기섭이는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만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이가 면회를 갔을 때 기섭이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혜진이한테도 예진이한테도 엄마한테도
분이는 아들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저지른 일들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기서봐, 이제라도 진짜 뉘우치고 있다면 출소 후에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해.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이제 분이의 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예진이는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었고, 혜진이는 자신의 일에서 보람을 찾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분이는 잔디밭에서 예진이와 혜진이가 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진이는 새로 산 인형을 들고 혜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인형 이름이 뭐예요? 글쎄, 우리 예진이가 지어줄래? 희망이요. 이 인형 이름은 희망이에요. 예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분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희망이었어요. 그 어두웠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이 가족에게는 밝은 희망만이 남아 있었거든요. 할머니, 같이 놀아요. 예진이가 분이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래, 우리 예진이. 할머니도 같이 놀자. 분이는 손녀와 며느리와 함께 잔디밭에 앉았어요. 따뜻한 햇살이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잔디밭에는 더 이상 어두운 비밀이 묻혀 있지 않았어요. 대신 가족의 사랑과 웃음,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사랑해요. 예진이가 두 사람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예진이 사랑해. 혜진이와 분이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 순간 분이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말이에요.